자, 책을 다 펴시고 마이크는 잘 나오는 중이고 오케이. 우리 책의 페이지 수로는 162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 1번은 글의 목적 문제네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품질 시스템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용자의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초기 단계에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전문 지식을 고려해 보니까 네 식견이 이번 성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논의 좀 같이 해달라고 이런 내용에 해당하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 1도 없죠. 그냥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조선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본문은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안 나면 그냥 대충 띵가먹고 넘어가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니다. 2번 수술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누가 봐도 수술은 나쁜 거야. 그래서 잘 일하는 애가 수술실로 옮겨졌고 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죽어라 또는 살아라 뭐 한다고? 죽으라고 기도하진 않겠죠? 살아라 라고 기도를 하러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쁜 거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남자 위협적인 병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끝났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의사가 대기실로 와가지고 수술이 잘 됐고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울어. 야, 왜 우는 게 일이야?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나오고 다시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 등장하는지 생각해봐요. 나랑 내 딸이랑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랑 또 누가 나와요? 의사가 나오죠. 나랑 딸은 여자인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랑 의사는 뭔 것 같아요? 대충 남자처럼 보이죠? 그러면 등장인물이 두 놈인데 한 놈 다른 놈을 고르세요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낼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의사가 마침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눈이었습니까? 이 히즈는 당연히 의사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는 누가 봐도 의사겠죠. 그래서 이 근처는 지금 의사가 지배하는 시간이야. 그죠? This man I loved가 누구야? This man I loved.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는 나의 남편 정도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이거를 he로 바꿔놓으면 이걸 he로 바꿔놓고 앞에도 대충 he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This man whom I love도 마찬가지로 he 정도로 바꿔놓으면은 잘 일하는 애와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들은 다 잘을 말하고 나머지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하기 전이 있고 예배당에서 질질 짜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의사가 나타나갖고 수술 잘 됐다, 암세포는 사라졌다, 그 다음에 또 질질 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눈물의 이중적인 의미, 슬픔 더하기 기쁨, 이 정도로 구분을 해주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5% 미만. 넘어가도 되죠? 띵가먹고 넘어갑니다. 혹시 필기가 덜 돼 있는 친구들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을 하셔도 되고, 내 같으면 이거 보려고 복습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3번 이제 주장 문제네요. 자, 대중을 대상으로 정부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글은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대중이나 정부나 산업계는 과학 글을 쓰는데 과학 교수들이 아니잖아. 과학 선생들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다 비전문가들이죠. 그래서 과학쌤이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에는
당연히 과학 자체를 초점에 맞추면 안 되고 과학의 응용에, 그래서 전자기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세탁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무슨 이상한 베르누이의 법칙 이런 거 백날 설명하면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세탁기가 어떻고 냉장고가 어떻고를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전문 용어를 당연히 피하라는 말이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에는. 그 다음에 했던 말 한 번 더 하기. 평이한 언어로 과학의 응용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지? 과학 선생 값 떨어져 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과학이 평이한 말로, 너무 쉬운 말로 설명하면 남들이 다 알아먹으면 지 교수 자리가 위협을 받을 거 아니야. 이래 쉬운 거를 왜 니만 하노? 나도 좀 알란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과학의 가치가 떨어진다, 너무 단순화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과학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남들 못 알아먹게 만드는 게 목적이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해하게 만들거나 잘못 해석하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 주장하는 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는 자기 학문 분야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구? 비전문가들이 어떤 전문적인 용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설명해도 모를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자라는 게 주장의 요지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자,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독자한테 의미가 있도록 그 언어를 다시 표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쌤 맨날 좋아하는 거죠. 사전에 있는 말 너무 믿지 말라고. 그죠? 퍼블릭 뭐 이런 말 나오면 쌤 항상 바꾸잖아요. 뭐라고 바꿔요? 남과 함께 이런 식으로 막 바꾸잖아. 소셜 나오면은 사회, 집단, 교육,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리잖아. 자, 독자한테 의미가 있도록 언어를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가 무슨 말이야? 쉽게 쓰라고. 전문 용어를 쓰지 말라고. 쉽고 평이한 말로 다시 쓰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지 됩니다. 과학자가 사라지면 과학도 사라지나? 그렇진 않잖아. 과학자,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가 싹 다 사라지면 양자 원리가 다 사라지나? 그렇진 않잖아. 다 있잖아. 그 다음에 그거를 개뿔도 1도 모르는 내 같은 인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는 뭐란 말이야? 실제로 인간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존재하는 양자 물리학과 그에 대해서 1도 못 알아먹는 내 같은 인간들을 이어주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통역사로서 숙련된 소통자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메신저이자 통역사로서 숙련된 소통자가 뭡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대중들을,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에는 왜 쓰라고? 무조건 쉽게 쓰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쓰지 마라. 왜? 값 떨어질까봐?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가 하고 싶은 말이다. 스토리 아주 쉽죠? 스토리 아주 쉬운 말인데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 좀 있죠. 한 20, 30%의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 한번 살펴보시고요. 첫 문장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글 전체의 내용이 떠올라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문장 구조 분석 한번 가볼까요? avoiding, 피하는 것은 scientific 자르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르곤이 전문 용어죠. 그래서 특이한 단어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 전문 용어를 피하는 것은 not as 뒤에 있는 as 빼고 is not hard,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쉬운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끝나고 as,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중을 위해서 쓰여지는 글들은 또 누구? 인더스트리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쓰여지는 글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지 사이언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글 쓸 때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글 쓸 때는 전문 용어를 좀 피하라고. 핵심이 뭐예요 이거? 어머 어디 갔노? 핵심 뭐예요? Avoiding Scientific 자르곤이죠. 요거 딱 보는 순간 전체가 딱 떠올라 주셔야지 되죠. 자, 넘어가도 되죠? 다시. 그냥 너무 넘어가지 맙시다. 밑에 그 한 개만 색칠한 게 합시다. 자, 무엇으로서 The value of skilled communicator as a messenger and interpreter between science society. 요 부분이죠. 요거 한 개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숙련된 소통자, 그 다음에 메신저, 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라고? 쉽게 쓰라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금방 색칠해놨는 애가 글 쓸 때 쉽게 쓰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4번. 조금 어려워 보여요? 어렵나? 실제로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봅시다. 창의성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탁월함은 남보다 잘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남보다 잘하려면 뭘 해야 되죠? 연습 많이 해야지 되죠. 정해진 연습을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게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창의적인 거는 뭡니까? 남들 안 하던 것만 쇠가 빠지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고 저거 해보고 안 되면 또 때려치우고 자꾸 새로운 것을 하는 거고, 다시 창의성은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처음 하는 게 창의성이고, 탁월함은 뭐예요? 반복 숙달입니다. 두 개는 정반대다라는 말이야. 새로 하는 거, 오늘 처음 하는 게 창의성. 탁월함은 했던 거 자꾸 반복하는 게 탁월함. 그래서 점수 잘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문제, 내일 문제가 계속 달라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봤던 거 내일 또 보고, 내일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가 점수 잘 받는 비결인데, 창의적인 거는 그게 아니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당연히 점수는 개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자,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탁월함에 대한 한계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다 이제는 다 알았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창의성과 혁신만이 기업을 다른 궤도로 이끌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기존에 하던 걸로는 더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이제 나는 완벽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짓거리를 계속하면은 그거밖에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딴짓할 때가 됐다는 말이죠. 탁월함에 대한 한계가, 다시 탁월함에 대한 한계는 반복 숙달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노? 새로운 것을 할 때가 됐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창의적인 기업은 망할 확률이 높겠나 아니면 성공할 확률이 높겠나? 들어봐요.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창의적인 기업은 여지껏 해오던 거 말고 딴짓거리를 하는 애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보장되어 있는 애가 아니죠. 보장되어 있는 애가 아니고, 창의성은 제도화해야 될 업무 조직 윤리는 뭡니까? 제도화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했던 거 또 하는 거잖아요. 했던 거 또 하는 거에 맞다 안 맞다? 당연히 안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정해진 관행은 뭐에 해당합니까? 탁월함에 해당하는 거죠. 을 따르는 직원이 눈에 보이는 정신작용만이 중요합니다. 하던 거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직원의 정신은 블랙박스와 유사하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블랙박스와 유사하다. 직원의 정신은 블랙박스와 유사하다가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그 인간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헤아릴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우리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댕기는지 아니면은 딴 데 갈 데 없어서 댕기는 건지 그걸 왜 알아야 되노? 일단 니는 오늘 출근했으니까 할 일 하고 집에 가란 말이야. 그러면 있는 동안에 이걸 지키면 된다는 말이지. 더 이상은 뭘 바라냐 말이야. 그런 내용이 직원의 정신은 블랙박스와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좋아서 오는 건지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딴 데 가기로 마음 먹어놓고 며칠 남아가지고 시간 때우러 온 건지 알 수 없다고. 알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자, 조직에서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각은 이미 탐험된 비즈니스라는 캔버스를 넘어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탁월함이죠. 정해진 것이죠. 정해진 것. 아직 탐험되지 않은 화이트 스페이스는, 이거는 새로운 것이죠. 기존에 하던 것과 새로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어느 게 좋은 겁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창의적이어야 하는데, 조직 내부에서는 어떻다고? 하던 거 계속 하는 게 관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못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직 탐험되지 않은 화이트 스페이스, 미지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캔버스는 그림 그리는 천 쪼가리를 말한다. 그럼 그림 그리는 천 쪼가리는 이미 색칠이 다 돼 있잖아. 정해진 것이고, 화이트 스페이스는 당연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 상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돈을 잃으려면 그 정도 돈은 버려도 된다. 당연히 돈이 많아야지 된다. 그래서 당연히 창의적인 것은 성공 확률이 높다, 실패 확률이 높다. 무조건 실패 확률이 높죠. 100개 하면 1개 성공할까 말까죠. 나머지는 다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하냐라는 말이지. 조직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정해진 대로 하면은 탁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새로운 걸 하냐고, 쓸데없이. 그래서 블랙박스를 통과하는 사고 과정은 뭡니까? 직원들이 머릿속에 뭐 담고 있는지, 좋아서 오는지 그냥 딴 데 갈 데 없어서 오는 건지 그거를 살펴보지 못하니까 화이트 스페이스의 성장 기회를 놓친다. 창의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 요만큼을 다시 쓰면은 기존에 하던 것만 고수함으로써 창의적인 것을 해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기존의 것을 고수해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대충 이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에서 창의성과 탁월함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 탁월함은 하던 거 계속하는 거, 정해진 거 계속하는 게 탁월함. 창의적인 거는 남들 아무도 안 해본 거 계속 도전해보는 거.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그렇다고 창의적이지 않으면 탁월하겠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만으로는 혁신,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보수적 경향이 너무 많다. 이게 잘 됩니까? 지연아, 너만 이해하면 돼. 이해돼? 집에 가서 영상 다시 한번 봐보고 내일 혹시 질문할 거 생기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스토리부터 먼저 쭉 설명합니다. 야 같은 경우에 그냥 내용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본문 안에서는 크게 뭐 다루어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스토리 알면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본문보다는 옆에 우리말 해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5번.
자, 삶은, 라이프는 아마도 5% 정도는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은 실제죠. 현실이죠. 5%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95%는 현재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과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150만 원 받았어요는 현실이고, 이걸로 뭘 먹고 살아라고 하는 투정 내지는 와 저번 달에 75만 원인데 이번 달에 150만 원이야. 와 재수 대박. 이것도 뭡니까? 판단, 평가, 해석이란 말이죠. 돈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150만 원인데 어떨 때는 이걸로 뭘 먹고 살아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우와 대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은 5%,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9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음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의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키워드는 뭐야? 우리의 해석이라는 애죠. 외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조선말로 살펴보면 좀 이걸 오해할 수 있으니 본문을 살펴보시면 it is를 조용히 버리고 that를 조용히 버리고 나면 강조 구문이거든요. 강조 구문으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옆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이 이 댐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외부 사건이죠. 외부 사건한테 의미를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댐이 뭐라고? 댐. 외부 사건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가 올랐어요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 치킨 시켜 먹을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얘들아, 주가가 오른다고 치킨을 시켜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자, 상황과 환경은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안 중요한지 전까지는 중립적이다. 주가가 올랐어요랑 뭔 상관이냐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냥 올랐어요. 그걸로 끝이다. 그걸 뭐라 한다고? 가치 중립적이다. 뉴트럴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탁월한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똑똑한 놈들은 이라는 말이죠. 요번에 탁월함은 앞에 있는 반복 숙달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앞 문제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명한 자들은 이라고 해석을 합시다. 현명한 자들은 남들의 편견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멍청한 애들은 주가가 올랐으면 주식을 왜 삽니까? 미친놈들 아닙니까? 주가가 올랐으면 떨어질 일밖에 더 있나? 오르는데 왜 사노? 안 사야지 정상인데. 남들은 주가가 자꾸 오르니까 나도 따라 삽니다. 다 사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현명한 자들은 우회한다고 남들이 우회하기나 말기나 간에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멍청한 놈들은 남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고, 이 똑똑한 놈들은 우회한다고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신경 끄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판단을 내립니다 라는 거죠. 이 부화뇌동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신발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2명의 마케팅 조사원을 신발 안 신는 나라에 보냈습니다. 한 명은 아무도 신발을 안 신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발을 팔아먹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팔아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놈은 뭐라고? 아무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놈만 사면 다 살 겁니다. 오예 대박 개재수. 그러니까 절호의 사업 기회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래갖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죠. 이러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여기까지 신발을 안 신는다까지는 중립적이었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남들 시키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하면 안 되죠. 첫 번째 조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황은 절망적이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놈은 저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이제 그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가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겠나?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신발조사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시 앞에는 뭐가 나와? 항상 어렵고 추상적인 말, 일반적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고, 예시 제일 뒤에는 뭐가 나와? 다시 어려운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결론 부분이잖아. 그지? 그 순서를 항상 생각하실 때 신발조사원 앞에는 뭔가 이상한 어려운 말이 한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다시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 벌어진 사건이 있고 우리가 뭘 합니까? 해석을 하죠. 맞아요? 실제 사건이 있고 해석을 합니다에 대한 예시가 뭐였습니까? 신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해석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미닝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죠. 실제 사건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해석해서 그 해석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합니다죠. 그러니까 행동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일 끝에 나옵니다. 지연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서가 나올 때는 제일 끝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다음 행동이 액트가 제일 끝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중간에 뭐가 나온다고? 신발 이야기는 어디쯤에 나와야지 돼? 제일 끝 바로 앞자리에 나올 거야. 그러면 순서 문제는 끝났어. 오케이? 다음 문제. 이 뭐고? 뇌는 정말 멍청한 놈인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존재하는 척하게. 뇌는 정말 속임수를 너무 많이 당합니다. 식품과학자들 사이에서 뭘 자꾸 연구하느냐? 착각에 의한 향기 분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해서 향기를 맡으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존재하지 않는 애의 냄새를 맡아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았다고 뇌가 착각을 하면 우리는 그 냄새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향기는 기억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감각이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 그렇게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감각이고, 요리하는 동안 이 관계를 잘 처리하면 이 음식의 맛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재구성한다라는 말. 재구성은 뭐라 그랬었죠?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한다. 맛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정도로 해석을 합시다. 실제로는 단맛 나는데 짜게 느껴진다든지, 싱거운데 짭다고 느끼든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햄 이야기가 이제 뭐로 나옵니까? 예시로 나옵니다. 햄은 우리가 아는 기억이 뭡니까? 이게 지금 기억의 내용이죠.
기억 속의 햄 냄새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짠맛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햄 냄새가 나면은 안 짜도 짭다고 느낄 거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음식 샘플 안에다가 햄 냄새를 살짝 섞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한다고 짠맛이 나요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 뇌가 덩시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햄 이야기가 예시 1이라면 이걸 응용하면은 뭐 디저트에 계피, 장미수, 바닐라 이거는 뭡니까? 단맛 나는 것들이죠. 예시 1, 예시 2가 나옵니다. 얘네들의 순서를 정해 놓으시면 항상 예시 앞에는 뭔가 이 잔소리들이 존재할 거라고. 구체적인 말 앞에는 뭐가 있다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잔소리들이 존재한다고. 그건 되게 어렵게 써놨어.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겠지. 기억, 음식의 맛 어쩌고 저쩌고 쪼글쪼글 거리는 거 있잖아.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햄은 짠맛, 그 다음에 계피, 장미수 이 새끼들은 뭐 하는 거? 당연히 단맛이겠지. 그래서 디저트의 계피, 장미수, 바닐라는 단맛과 연관 짓는다. 그 다음에 옥수수 키르가 뭐냐고? 내가 왜 안 오? 그런 거 있겠지. 인도의 뭐 디저트란다. 우리가 인도 디저트까지 알아야 되나? 그래서 매우 달다고 느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나오고 예시 1, 예시 2로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순서가 왜 됐어요? 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저트 이야기가 나왔죠. 무시. 내 같으면 시험에 절대 안 낸다. 뇌가 멍청해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내 같으면 안 낸다는 말이지. 남들도 안 낸다고는 못하겠다. 본문은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겠고, 과도한 낙관주의가 뭡니까? 잘 될 거야 주의죠. 다단계 피라미드를 합니다. 분명히 어떤 놈 한 놈은 돈 법니다. 그죠? 안 그래요?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한 놈은 돈 법니다. 오늘 처음에 들어가는 놈은 돈 벌겠나 못 벌겠나? 거의 100% 망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지껏 했던 사람 중에 봐라 어떤 애는 돈 벌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돈 벌었으니 나도 돈 벌 수 있을 거야를 뭐라 한다고? 대표선 편향이라 한다고. 이해됩니까? 자, 봐봐. 담배 피면 일찍 죽습니다. 아니면은 오래 천년만년 오래 삽니다. 천년만년 오래 삽니까? 내 아는 우리 동네 할배 중에 108살까지 살았는데 그 할배는 하루에 담배 3갑씩 피웠어요. 봐라! 담배 피니까 오래만 사는구만. 이걸 뭐라 한다고? 대표성 편향이라 한다고. 과학계에서 또는 뭐 오만 사람들이 담배 피면 죽어요, 술 마시면 죽어요, 음주운전하면 죽어요, 그렇게 떠들어서 왔는데 나는 여지껏 3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해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잘만 자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고 라는 놈이 있다 이겁니다. 그만 곧 죽을 때 된 거죠. 그죠? 뭐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데요 라고 한 놈의 어거지로 예외를 들면서 그걸 가지고 봐라 야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노?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 한다고? 대표성 편향이라 한다고. 대표성 편향이 얘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108살까지 살았던 하루에 담배 3갑 피우던 우리 동네 할배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뭐 때문에 나옵니까? 자도 되는데 내가 뭘 못한단 말이고 자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고? 과도한 낙관주의. 오케이? 대부분은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다 보면 우회됩니까? 곧 가시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돈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듭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는 왜 삽니까 이제? 그래서 3갑은 좀 무리고 2갑 반으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낙관주의가 뭡니까? 펜도 안 돌아가노. 과도한 낙관주의가 뭡니까? 대표성 편향이 뭡니까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표성 편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representativeness bias라고 따옴표가 나왔죠. 왠지 전문 용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왠지 전문 용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한다고? 그 전문 용어에 대한 뜻풀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풀이가 여기에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대표성 편향이 뭔지를 알면은 읽어보셔도 그만, 안 읽어보셔도 그만. 그런데 학교 내신 시험은 그따위로 준비를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밑줄 친 애들 중에서 글의 흐름상 어색한 놈을 고르시오에서 제너럴라이즈 이런 거에 단어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even, when 뭐 이런 것들에서 don't exist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이런 장난짓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만 파악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분명히 다 압니다. 그런데 제네럴라이즈를 좀 다른 말로 바꿔놓는다든지 일반화하는 거 자가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를 뭐라 한다고?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했던 것을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너럴라이즈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안다고 이 문장을 통째로 건너뛰는 애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말이지. 자, 그래서 요까지는 설명이 됐을 것 같고 대표성 경험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험칙을 요번에는 휴리스틱이라는 애로 바꿔놨습니다. 휴리스틱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거 설명 많이 했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뭐 발견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쌤은 항상 그런 어려운 말 안 쓰잖아요. 쌤은 뭐라 그랬어요? 휴리스틱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휴리스틱 따라 휴리스틱. 휴리스틱.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명박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걸 뭐라 한다고? 휴리스틱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지가 옛날에 했던 거는 그때 그 당시에만 됐던 거지 지금도 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30년 전에 1980년대 초반에는 변두리에 땅 사면 100배씩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변두리에 땅 사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변두리에 땅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평생 못 파는 수가 생깁니다. 자금 출처조사 들어오고 막 생 난리 나오고 세무조사 나오고 증여세 안 냈다고 막 감옥 가고 막 집 뺏기고 막 생 난리가 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변두리에 땅 사놓으면은 막 자고 일라면 10배 오르고 다음날 자고 일라면 또 7배 오르고 다음날 자고 일라면 20배 오르고 막 올라갑니다. 한 2, 3년 지나면 한 100배씩 올라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지금도 그게 되냐고. 그게 아니죠. 자, 레프리젠트티브 휴리스틱은 결국 뭐를 말한다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옛날에 지가 했을 때는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대표성 경험칙이 일상적인 추론에서 유용할 수 있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는 데가 무슨 소리라고? 그냥 써져 있는 글자를 있는 그대로 읽지 마시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놈들이 왜 통합니까? 쥐는 옛날에 해서 됐거든. 특정 정보가 일반 정보보다 더 정확하거나 유용할 때가 있다. 진짜로 변두리에 땅 사서 100배 오른 놈이 실제로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입니다까지는 옛날에 그랬었다고 라는 뜻이라고. 그러나 이 가정이 실패할 때는 지금 함 사봐라 그래 되는가? 대표성 경험칙은 기이하고 잘못된 판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사볼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패가망신하는 수가 생깁니다. 라는 말이죠.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휴리스틱이 뜻이 뭐라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우리 수능에 원래 휴리스틱은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휴리스틱은 뭐 40몇 가지의 휴리스틱이 존재한다라고
뭐 전문의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거 한 개도 안 나옵니다. 딴 데 가서 써먹으면은 가끔씩 무식하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 써먹을 때는 정말 유용합니다. 휴리스틱이 뜻이 뭐라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것만 수능에 나오니까 딱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지? 까먹으면 안 된대. 휴리스틱?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자, 근데 이거 원래 뭐 하는 거였어요? 이 글은 처음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과도한 낙관주의로 시작을 했죠. 중간에 잠시 샜는데, 봐라, 자도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왜 안 되겠니? 그게 뭐라고? 과도한 낙관주의라고. 그래서 대표성 편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봐라, 우리 동네에 108살까지 하루에 담배 3갑씩 피우면서 안 죽고 오래만 살았던 할배가 있는데 나도 살 수 있어. 나도 하루에 3갑씩 필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조건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망하는 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과도한 낙관주의는 당연히 대표성에서 비롯되는 거다. 되는 애도 있잖아. 그러니까 서투른 운전자가 연루된 특정 자동차 사고. 이거 뭡니까? 초보 운전자는 사고 내게 돼 있지요 라는 뜻이죠. 그죠? 초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냅니다. 진짜로 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진짜로 냅니다. 틀림없이 냅니다. 그러면 서투른 운전이 진짜로 사고 내는 확률하고 저 새끼는 사고 낼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하는 확률하고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완전 생초보 운전자는 겁이 나가지고 운전을 살살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고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 죽는 사고는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왜? 쫄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겁대가리를 상실한 초보를 갓벗어난 애들이 문제죠. 하루 강아지 범무서본 줄 모른다고 미친 짓을 다 하고 싸돌아다니죠. 걔네들이 실제로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초보가 사고 내는 동영상 한 개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죠? 봐라 봐라 저 또 김여사 출동했네 이런 소리를 해댄다라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한 개를 가지고 다 전체에 적용을 하려는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죠. 그래서 이 글은 제목 문제로 시험에 냈을 때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 요걸 골라주셔야지 되죠. 그래서 나는 초보 아니고 얘네들은 초보가 사고 내니까 나는 초보가 아니니까 나는 사고가 안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를 간 넘어선 애들이 사고를 실제로는 저지르는 확률이 높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가 되는데요.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 일반화가 근데 영어로 뭐예요? 일반화. 제네랄 머식이죠. 제네랄 머식이 들어가 있으면 대충 답 찍으면 대충 맞습니다. 밑에 조선말로 적어놔라.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 정도로 적으시면 되죠. 보통 전문 용어로는 성급한이라고 부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대표성 머시기가 머시기라고? 봐, 자도 되는데 내가 왜 못하노? 그 다음에 휴리스틱 내가 해봐서 아는데. 무슨 영어 시간에 왜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표 틀리는 놈들 있죠. 도표 자신 없는 놈들 반드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할랍니다. 이거는 뭡니까? 프란시스 윌리엄 아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오케이? 내보고 이걸 하라는 뜻은 아니죠.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혼자서 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혼자 해야지.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이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끝.
넘어가시고. 케어 맥시 슈 드라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답니다. 우드랜드 스쿨 북페어라는 게 있답니다. 잘 먹고 잘 산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법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적 참여 요청 위에다가 적어요. 낙하산.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웬만큼 내세울 대통령 후보가 없어가지고 한 놈을 끄잡아 당겨서 대통령 후보에 앉혔습니다. 금마 이름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이제 지하고 친한 아들을 다 갖다가 짱 박습니다. 지가 검사니까, 지가 원래 검사였으니까 지하고 원래 친하던 애들을 군데군데 다 짱 박아 놓습니다.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들 짱 박아 놓고, 아니면 검사 출신 애들 쭈루미 다 어딘가에 다 짱 박아 놓습니다. 그죠? 이제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 정치적 참여 요청. 정치 안 하던 그냥 검사 윤석열이한테 우리 당에 좀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걸 뭘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교회 가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조직 소식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니밖에 없다 제발 좀 해도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출처로 정치적 참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 꼬시는 애들은 니밖에 없다 제발 좀 와도는 어떤 겁니까? 니 말고 딴 새끼도 있지만 그냥 니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않죠. 니밖에 없다 제발 좀 와도라고 하는 걸 뭐라 합니까? 합리적 탐사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가면은 니는 잘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를 데리다가 저기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저 밑에 맨 쫄딱부터 새로 시작하라 하겠니? 아니면 갑자기 대통령 후보 자리에 올려놓겠니? 남을 꼬셔서 인재를 영입을 했는데, 인재를 영입해서 너는 오늘 첫 출근했으니까 말단 자리에, 신입사원 자리에 들어가서 일할래? 아니면은 저기 위에 있는 애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 여기 제일 꼭대기 자리에 가서 일할래? 어느 가겠습니까? 니 같으면 신입사원 자리에 제발 좀 와도 니밖에 없다. 미쳤습니까? 내가 왜 갑니까? 야, 검사 때리치우고 국민의힘 저 말단 당원에 오늘 저 주전자 들고 저 벽보 붙이러 댕기는 애들 이거 하라고 부르는데 가겠습니까? 어제까지 검사를 하고 있다가 검찰총장을 하던 새끼가 오늘부터 주전자 들고 풀 들고 벽보 바르러 댕기라 가겠냐고. 안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대통령 후보 하세요 하니까 당장 쫓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뭡니까? 낙하산입니다. 그래서 낙하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참여 요청은 맨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커오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내 말이 맞으니까 합리적 탐사자, 남을 꼬시는 애들은 위에 자리 줄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 요청을 받는 일반적인 과정은 개인의 정치적 목소리에 있는 계급 편향성을 개선하지 않는다. 이건 뭔 개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는 일반적인 과정은 맨 밑에서부터 커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고 원래 윤석열이가 갖고 있던 편향성이 제일 윗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가지는 원래 성질머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망한 거죠. 주장 자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돼갖고 한다는 짓거리가 검사 짓거리를 한 거란 말이야. 나는 무조건 옳고, 왜? 정치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옳아도 자한테 좀 양보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틀려 먹으라도 빠락빠락 씌워가지고 한 개 얻어올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내가 양보해줄게 좀 더. 이 과정이 정치란 말이야. 그런데 검사는 뭐예요? 검사는 누구를 상대해요?
범죄자만 상대를 합니다. 나는 순수한 선이고 나는 순수한 정이고 내 앞에 있는 새끼는 순수한 악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구조죠. 내가 뭘 양보합니까? 정의가 왜 불법한테 양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죠. 봐봐라.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어요. 계급 편향성을 개선하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정의야. 낙하산으로 가니까 지가 잘나서 간 줄 알고 하든지 지 원래 하던 짓거리를 계속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딱 요런 내용입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백날 읽어봐라. 제대로 이해가 되는가? 우리 윤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예를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먹었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이 색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치적 참여 요청은 뭘 말한다고? 니밖에 없다. 우리 당에 들어와서 말단 직원 해라. 아니면 대통령 후보 해라. 대통령 후보 해라. 그래서 살살 꼬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 잘난 줄 알고 들어가서 뭔 짓거리를 하죠? 지 원래 하던 짓거리를 계속하죠. 그래서 계급 편향성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하던 짓거리 계속 하락합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맞는 처신을 해야지 무슨 짓거리를 한다고? 지가 원래 하던 전직 검사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합리적 탐사자들은 남 꼬셔오는 놈들은 동의하자마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요청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꼬시면 외부 인재를 영입해 올락하면은 한참 생각해보고 팅긋고 뭐 이런저런 놈들을 왜 꼬십니까? 꼬시면 넘어올 놈들을 꼬시는 거지. 그래서 꼬시키며 넘어간 놈이 윤석열이다 이거죠. 그래서 흔히 그들은 과거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 적극적으로. 과거에 뭔 일을 우리 편이었던 사람들이죠. 과거의 우리 편은 근데 언제적에 과거의 우리 편입니까? 80년대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이 가던 방식은 80년대 전두환이 방식이었다라는 말이죠. 총칼로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았다는 말이지. 안 되면 총 쏘지. 총을 쏘아서라도 끌어내라는 말은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좀 죽으면 어떠노? 라는 거였단 말이지. 군대가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응하게 되는 참여는 그러면 밑에 있던 홍준표는 뭐가 됩니까? 등시됐잖아요. 밑에 있던 이준석이는 뭐가 됐냐라는 말입니다. 밑에 있던 애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에 막강한 대통령 후보감이었던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됐냐고.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들이 돼 있더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삐지겠죠. 삐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삐져서 딴짓거리 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의 사회적인 지위 편향성.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밑에 꼬봉 누가 뜨죠? 한동훈이가 뜨게 되죠. 어제 오늘 둘 다 정치 초보는 마찬가지잖아.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정치에 먹었던 홍준표는 어디로 가버렸다고? 멍청한 대구시장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배부른 소리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봤을 때는 딱 요런 줄거리에 해당합니다. 딱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요 밖에 나가서는 까먹어 주셔야 되는데 어머나 영상 녹화를 하고 있네. 비공개로 올려야 되겠다 이거. 아이 큰일 나는 수가 생기겠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딱 좋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도 나는 공개로 올릴 겁니다. 왠지 이거 막 훔쳐보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조회수가 높아. 왜 높아? 우리만 보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상한 애들이 막 보는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정치 참여로의 일반적인 모집 과정은 구조화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사회 경제적 구조화를 복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윤석열이가 들어감으로써 당 조직이 당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고 검사 조직처럼 활동하게 되는데 문제는 비슷한 새끼를 한동훈이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우회된다고? 완전 검사 짓거리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상명하복에 검사 조직 내지는 군사 조직 비슷하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지. 멀쩡한 정당 활동을 못하게 되더라라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암만 여기에 맞는 사례를 쉽게 설명하고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보다 더 적당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아이고 윤쌤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네가 딱 맞더라. 자, 이해가 됩니까?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딱 맞는데요. 학교 쌤들이 이거를 시험에 낼지 안 낼지는 난 잘 모르겠다. 아마 출제하는 쌤들도 이 글을 딱 봤을 때 이거 윤석열이 건데 라는 생각이 팍팍 눈에 띄일 거야. 그러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한 놈이 아니라면 이걸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을 거다. 나는 그런 생각이다. 근데 우리 교재에 등장했다는 거는 교재를 만든 새끼가 미친 새끼인 거지. 아니면 검수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미친 척하고 냈거나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줄거리는 그런 내용이다. 구조 분석은 혼자서 열심히 해보시고 한 문제만 더 하고 13번까지 하고 오늘 진도는 스톱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 다 해보시고 지금부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 진도 분량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줄 거니까 문제를 책 펴놓고 풀어봅니다. 알았죠? 나머지 진도는 내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까지만 한 문제만 더 설명을 하고 스톱합시다. 자, 너무 많은 기억을 저장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를 그냥 은행 금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여기저기 그것도 정리를 차곡차곡 해서 집어넣어 놓으면 될 건데 여기저기다가 막주 쑤셔 넣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에다가 집어넣는 거가 아니고 도깨비 자루에다가 뭘 쑤셔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울러매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자료가 똑바로 들어가 있겠나 아니면 뒤죽박죽이 되어 있겠나? 당연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인출 과정이니까 뭡니까?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과정은 당연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회됩니다. 기억은 조용히 지워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다 갖다 버립니다. 여기 전부 다 내용 전부 다 압니다. 더 볼 게 없습니다. 이것이 두 주 전 금요일에 아침에 뭘 먹었는지는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먹다가 응급실 갔습니다. 이래 되면 뭡니까?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콩 알레르기가 있는 새끼들은 두부를 먹었습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죠.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콩 알레르기가 없는 놈한테 콩나물 반찬에 두부 반찬에 콩자반에 뭐 이런 걸 먹었는 게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없으면 안 중요한 거, 앞으로 써먹을 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앞으로 써먹을 일이 없으면 그건 별로 안 중요한 정보. 물론 이것은 어떤 기억이 미래에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용할 것이냐 안 유용할 것이냐의 힌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요인은 감정이다라고 있는데 감정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요 놈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죠. 죽느냐 사느냐를 다른 말로 바꿔놓은 게 감정이라고 바꿔놨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래서 응급실 한번 실리 가봐라. 그게 기억이 나겠나 안 나겠나? 당연히 기억나죠. 매우 상세한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왜 감정이라고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게 감정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게 좋더라 싫더라 그 중에서도 특히 싫더라 그게 고착화돼서 나타난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거지. 두부 좋다고 먹었어요. 두부 알레르기 있는지 모르고 콩 알레르기 있는지 모르고 먹을 땐 좋았지. 사실 거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응급실 가봐. 응급실 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가는데 무서웠어요, 야. 응급실 가는데 무서웠어요. 뭐 해롱해롱 하는데 누가 와갖고 뭐 수건 올리는데 추워 죽겠는데 막 뭐 입에다가 관을 넣고 막 으악 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게 뭐야?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했겠어. 그게 감정이라는 거야. PTSD는 감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TSD만 보고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감정은 일단 아니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빈칸에 알맞은 말은 이모션이야. 외워 그냥 외워. 그냥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가 실제로는 많은데 죽느냐 사느냐 대신에 감정이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타났어. 과도한 경계가 보일 수 있다. 분명히 이 장애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부적응적이라는 말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적응한다는 말은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니까 생존의 유리를 말하는 거고 PTSD를 가진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게 아니다. 즉 생존에 유리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은 진화적으로 유용한 과정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 PTSD는 그 다음에 콩 보면 우회되겠노? 그 다음에 콩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지만 원래는 그게 좋은 게 되려고 만들어진 건데 너무 심해서 문제인 거지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애는 다음에 그걸 보면 경계를 하는 거다.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원래는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게 질병이 될 정도로 됐으니 나쁜 것일 뿐이지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왔을 때 이모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건 뭐 그냥 대충 내용에 맞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해요. 됐습니까? 이건 빈칸 문제로 시험에 했을 때 일단 요거부터 제끼고 시작할 확률이 높다. 그래놓고 답이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외우자. 이모션이가 맞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